자, 이제 학생들 수업을 다 연결해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부터 이제 신탁통치와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한국이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다양한 정치단체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개입하는 나라들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각자의 이제 이득에 집중이 되게 됐는데요. 이 신탁 통치와 좌우 합작 운동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연결해서 보도록 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자, 89페이지입니다. 이제 한국은 독립을 하고 나서 이제 강대국들의 이제 가축장이 좀 되게 되죠. 그래서 당시 미국과 영국과 소련에서 이제 판단하기로는 그 한국은 이제 나라를 유지할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당시 이제 미국, 영국, 소련 3개국의 외무장관이 모여서 이제 신탁 통치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최고 뭐 36년까지 35년의 말도 나온 적도 있었는데 이제 결정 나기로는 미국, 영국, 소련, 중국. 여기서 중국이라는 것은 당시 이제 중국의 국민당의 이 통치하에서 5년이라는 시간을 두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탁 통치를 하자라고 말을 한 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고요. 그 다음에 미소공동위원회를 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우익은 이 신탁 통치를 반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신탁 통치 반대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김구 선생님께서는 통일 정부를 수립하고 나서 신탁 통치를 반대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이승만은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세우자라고 주장을 했죠. 하지만 이제 좌익 계통에서는 이제 처음에는 반탁 운동을 전개하다가 소련의 지시를 받은 이제 소련파의 공산주의자들은 찬탁으로 이제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중도 세력들 같은 경우도 임시정부를 일단은 강대국들이 얘기하는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나서 일단 신탁 통치를 반대하자는 의지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고, 그 다음에 신탁 통치를 5년 결정했다.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를 보면 이 신탁 통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한국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그래서 임시정부를 수립해줘야 되는데 이 수립할 때 어떠한 정치색을 띨 것이냐. 그리고 이 구체적인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그러니까 한반도의 정치단체를 참여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 덕수궁 석조전에서 이 정치단체를 어떻게 협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가 열렸는데요. 당시 소련의 입장은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단체들만 이 회담에 참석하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은 가능한 많은 정치단체가 참여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회담의 이면에는 각자의 국가의 그 이익이 담겨 있어요. 소련의 입장에서는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정치단체가 상당히 적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이 제시하는 것처럼 모든 정치단체가 참여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소련한테 불리하게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이제 신탁 통치 방법에 대해서 토론한 회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1차를 공부했으면 바로 2차를 공부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읍 발언이 이어지게 됩니다. 당시 이승만은 전라도 정읍에서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세우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 반미 감정의 고도, 그 다음에 우리 분단에 대한 민족에 대한 갈등,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좌우 합작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중도 우파였던 김규식과 중도 좌파였던 여운형 선생이 이제 힘을 합쳐서 좌우 합작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이제 학생들이 여기서 공부해야 될 거는 이 좌우 합작 운동을
강대국들 중에 미국이 지원해줬다는 게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운형 선생님이 좌파 계열이기 때문에 미 군정이 지원을 안 해줬구나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는 잘못된 것이고 실제로 이 중도 좌파였던 그 여운형 선생님을 미국이 지원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 미국이 지원해줬던 이유는 당시 한반도에 있던 반미 감정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김구는 당시 이 좌우합작 운동에 대해서 찬성이었지만 이승만은 이 조건부 찬성, 그러니까 사회주의 단체를 배격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당시 민주당과 극자였던 박헌영은 결국 이제 이 운동 자체를 반대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지원해주던 이 좌우합작 운동은 미국의 정책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왜 실패하게 되냐면 미국은 이제 공산주의 진영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격을 취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공산주의 진영에 대해서 강경책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걸 바로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트루먼 독트린을 통해서 이제 미국은 공산주의 진영에 대해서 강경책을 하게 되는데 그 정책의 일환으로 약소국들에게 대해서 무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게 마샬 플랜이라고 해서 이제 약한 국가들한테는 아무래도 경제력이 약한 국가일수록 사회주의 잘 스며드니까 여기에 엄청난 경제 지원을 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그리스, 터키, 서독 이런 나라들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 막강한 경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이제 여운형 선생님이 암살을 당하면서 결국은 좌우합작운동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 2차 미소공동위원회도 입법기관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양쪽 군대 철수 문제 때문에 또 갈등을 겪다가 결과적으로 이 2차 미소공동위원회 역시도 결렬이 됩니다. 그러자 이제 미국과 소련끼리 얘기해서 해결이 안 되자 이거를 유엔에게 넘기자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게 이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유엔에게 넘겼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분단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이 분단으로 가게 되는 상황도 슬펐지만 이제 이 한반도 내에서도 이제 뭐 좌익 세력을 숙청하자, 우익 세력을 숙청하자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특히 남한 사회에서는 이 9월 9일날 일어난 총파업, 그 다음에 46년 10월에 일어났던 10월 항쟁 등으로 이제 좌익 세력들이 숙청이 되면서 북으로 이제 월북, 그 세력들은 월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 유엔 총회가 결의가 되는데요. 당시 유엔의 감시하에서 그러면 정부 단체를 빼고 인구수에 비례한 투표를 국민들한테 물어보고 나서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라는 제의를 유엔에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선거위원단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엔에 한국임시위원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임시위원단을 파견했는데 그게 바로 1948년 1월이에요. 그때 당시 북한에서 이 유엔 임시위원단 파견을 결국은 거부하게 되면서 북한 지역은 선거 지역으로 제외가 되게 되고 결국은 남한만 총선거로 이어지게 되죠. 이 남한만 총선거가 이어졌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제 분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역사는 결과 중심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신탁 통치를 받아들였다면 우리가 분단 국가로 나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뭐 역사는 결과 중심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든 선택을 신탁 통치를 반대를 했고 그 결과 우리가 분단이 되게 된 거죠. 또 모르죠. 이제 신탁 통치를 하게 되면 또 어떠한 안 좋은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이 신탁 통치를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분단으로 나가게 되죠.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 오스트리아가 이 강대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강대국들 사이로 이렇게 분열되려고 할 때 이 민족은 그냥 신탁 통치를 찬성하면서 결국은 분단이 이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역사는 모르는 거죠. 물론 결과로 보긴 하는 거지만 그래도 상황에 따라 좀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엔 임시위원회에 들어오고 남한만 총선거를 하게 되자 이거에 대한 반대가 일어났던 게 1948년 2월 7일날 일어난 27 구국투쟁, 그 다음에 4월 3일날 일어났던 바로 제주도 4.3 사건이 그 예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3번은 읽어보시고 91페이지에 보시면 제주도 4.3 사건이 있는데, 이 제주도 4.3 사건은 당시 3.1운동 기념 집회에서 당시 이 집회에 있었던 좌익 세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미군이 실수로 이제 제주도민을 죽이고 우리 그 경찰 역시도 제주도민을 죽이면서 이에 대한 분노로 결국은 이 제주도민들이 시위가 이제 격하게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광주민주화도 처음에 학생들이 시위를 했는데 이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잉 진압을 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까지 나오면서 시위가 확대된 것처럼 제주도 역시도 이렇게 시위가 확대됐어요. 결국 제주도민들이 이때 당시에 많이 사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안타깝게도 한 2만여 명이 이때 당시에 사망을 하셨죠. 그리고 미군은 당시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폭격기를 사용한다는 등 과잉 진압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 제주도 4.3 사건은 이승만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다시 시험 내용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한국 그 군부사관 시험에서 제주도 4.3 사건이 시험에는 안 나와요. 뭐가 시험에 나오냐? 제주도 4.3 사건 때문에 50 총선거 지역에서 제외됐다는 게 이게 중요해요. 학생들 다시 얘기합니다. 제주도 4.3 사건으로 50 선거 지역에서 제외되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보세요. 자, 이제 결국은 분단으로 나아가고 있고 더 이상 분단은 기정사실이 됐어요. 하지만 분단이 됐다 해서 이걸 포기할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김구 선생님과 김규식 선생님 세력이었죠. 그래서 당시 김구와 김규식은 마지막 희망으로 김두봉과 김일성을 만나러 북한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김일성이 이제 김구 선생님이 온다는 것을 알고 플랜카드를 거는데 당시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김구 선생님이 김일성을 응원하러 왔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김구 선생님 느꼈죠. 아, 내가 이제 이용만 당하겠구나. 그래서 결국 김구 선생님은 김일성한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김일성을 지지하러 갔다는 그런 정치적 오해와 동시에 자신과 같이 갔던 당시 조선 의용대에서 활동했던 김원봉이 월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김구 선생님은 이제 돌아왔지만 이때 당시에 이승만 세력들이 이제 김구 선생님을 이제 공산주의자로 프레임을 씌우면서 이제 김구 선생님은 정치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분단된 조국에 대한 투표를 할 수 없다 해서 50 총선거에 불참을 하게 되고 결국 1949년 6월에 이제 김구 선생님은 이제 자택에서 암살을 당하시게 됩니다.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김구 선생님이 남북 협상을 안 갔으면은 어떻게 되셨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는데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게 역사 공부의 재미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50 총선거가 치러집니다.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역사상 첫 민주보통선거. 그래서 이때 당시에 남한만 총선거가 실시됐는데 이걸 실시한 목적은 국회의원 선출을 목적으로 뽑게 되었죠. 그래서 이때 당시 우리나라 첫 국회의원이었고 임기는 2년이고 이제 미 군정이 만든 선거법에 의해서 선거가 이루어졌고요. 당시 선거율은 98%가 나왔대요. 상당히 높은 거죠. 아마 제 생각으로는 당시 자기가 지도자를 뽑을 수 있다는 그 흥분감에 이런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 이제 불참했던 지역이 제주도, 남북 협상파는 선거에서 제외가 됐고요. 뭐 김구 선생님은 제외가 됐다기보다는 선거를 안 했고 제주도는 선거 지역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총 국회의원 수는 200명, 지금은 300명이죠. 무소속 85명, 이승만 계열 독립촉선국민회가 56명, 한국민주당에는 29명, 김구 선생님 계열에서는 1명이 선출이 됐는데 이때 당시에 아무래도 이 85명들 중에는 이제 뭐
독립운동가도 계셨고 친일 세력도 있었고 뭐 하여튼 다양해서 이때 당시 정당 개념의 정치가 아직 정착이 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무소속이 많았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국회의장을 이승만을 뽑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국회가 구성이 되자 그 다음에 5월 31일 날 국회가 출범하는데요. 그 국회 이름이 재원국회입니다. 임기는 2년이고요. 국회를 단원제로 하고 국회의장에는 이승만, 부의장에는 신익희 씨가 선출이 되었어요. 이들의 활동은 대한민국을 국호로 정하고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헌법,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민주공화국 헌법을 제정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임시정부를 계승한 거라고 정확히 명시를 하고 있고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 책임제를 혼용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대통령 선거는 간접 선거로 한다. 그래서 이 간접 선거라는 것은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선출한다. 그리고 임기는 4년, 연달할 수 있는 연임제로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들은 민족 정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민족 특별처벌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반민족 특별처벌법을 만들고 이승만 정부 때 시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부 구성을 보면은 이승만, 부통령에는 그 이회영의 막내 동생이었던 이시영, 국회의장에는 신익희, 국무총리에는 북로군정서에서 활동했던 이범석, 그다음에 대법원장에는 반민족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김병로 등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이 구성이 되게 되고 유엔에게 인정받은 합법적인 국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학생들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은 제가 반드시 시험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가 육군사를 다시 여러분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육군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